오늘은 954회 홍천강 괴담의 비밀 익사차에 남은 손자국이라는 방송인데요. 2012년 사건이고 2014년 9월 13일 방송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잘 몰라요. 저 이 방송을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방송 좀 재미없게 나왔어요. 되게 지루하더라고, 흐름이. 톤도 그렇고 오래된 거라서 그런지 좀 노잼 방송이라서 이 사건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 비슷하게 여러분도 생각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이번 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홍천강에는 떠돌아다니는 괴담이 있어요. 이 방송으로부터 10년 전 다슬기를 줍다 익사한 외지 처녀 하나가 처녀 귀신 돼서 사람들을 강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전형적인 시골 괴담인데, 2년 전 여름 여고생이었던 서연이도 여기서 엄마를 잃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거죠, 괴담이. 물놀이 하던 계곡 깊은 곳에 발 디뎠다가 변을 당했어요. 하지만 딸은 엄마의 죽음에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21살이네, 딸이. 엄마는 튜브 있어도 발이 안 닿으면 절대 안 가세요.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발이 안 닿으면 겁이 많으셔서. 수영은 그러면 할 줄 아시는 건가요? 수영은 아예 못하세요. 가족과 함께 물놀이 할 때도 엄마는 좀처럼 물에 들어오는 법이 없을 만큼 유독 물을 무서워했어. 수영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엄마가 자기 발로 강에 들어갔다는 게 이상한 거죠, 딸 입장에서. 거기에 서연이는 엄마가 사망하고 이상한 꿈도 꿉니다. 너무 이상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살아 돌아오시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살아 돌아오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사진을 몇 장 주시는 거예요. 사진에서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대요. 엄마 주위를 삥 둘러서 구명조끼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엄마 목을 이렇게 눌러서 서서히 물에 잠기게 하는 게, 그게 사진 영상으로 재생되는데, 그럼 꿈도 꾸니까 너무 이상하고 엄마가 진짜 억울해서 그러진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꿈속에서 본 엄마는 누군가에게 붙들려 물속에 끌려 들어갔어요. 장례 마지막 날, 딸은 부검을 제안합니다. 그 결과 뜻밖의 사실이 나왔어. 사망 원인은 익사가 맞는데, 이 단순한 사고사라고 하기에는 목에 출혈이 왜 생겼을까가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거는 가만히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한테서 목에 출혈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목을 졸린 흔적이 진짜 있어. 꿈이 진짜 신통하네. 자, 여기 상처입니다. 강에서 홀로 사망한 시신에 의문의 손자국이 나 있는 거야. 깊은 강물 속으로 엄마를 데려간 건 정말 괴담 속 그 여인이었을까? 그해 여름, 대한민국은 런던 올림픽과 함께 찾아온 열대야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빵집을 하는 서연이의 엄마 아빠도 폭염을 피해 홍천강 계곡을 왔던 거고요. 피서였네. 만약 이 휴가가 원래 예정대로 끝났더라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아빠가 옥수수 구워주고 캠프파이어 만들어줬다고 하면서 정말 재미있다고 해서 제가 더 놀다 오라고 했어요. 부부만 갔구나. 근데 여행이 예정보다 길어져. 서연이 엄마 핸드폰에 있던 46분 분량의 동영상 속에는 그녀가 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남편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내는 묻해서 물 밖에서 촬영만 했어요. 수영해봐, 내가 찍어줄게.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올라가지 못해. 부부가 대화하는 건가 봐. 이러면 남편을 좀 의심하는 느낌인데요, 이게 방송이. 남편이 중계하듯 알려주는 계곡 안쪽의 상황을 듣고 보는 게 전부였어. 물놀이하는 남편에게 깊은 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고, 그러다 빠져, 먼데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수영해봐. 실제로 물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망 전까지 엄마는 강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 아내가 사라졌다는 걸 남편이 안 거는 휴가 마지막 날 저녁 9시쯤이었다고. 물놀이에 지쳐 잠깐 잠에 들었는데 아내가 잠시 강바람 쐬고 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남편 입장이야, 이거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불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가봤더니 아내가 빠져 있는 거야. 119에 신고했죠. 자, 그때 통화 녹취네요. 여보세요? 네, 119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빨리 좀 와줘요. 잠깐만요, 선생님.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로 당시 상황의 위급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출동했던 분인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익수자라고 이제 신고받았으니까 호흡하고 맥박 측정해보니까 없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 도착하셨을 때 그 주변에 다른 야영객들이나 그런 분들은 있었나요? 다른 분들은 못 봤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 대원들에 따르면 인적이 없었다. 부부만 있었다는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 엄마를 깊은 물속으로 이끌었던 거냐? 그런데 서연이의 엄마가 촬영한 동영상 가운데 조금 묘한 게 있습니다. 엄청 돌려봤겠죠, 딸이. 엄마가 물에 들어가는데요? 뭐 그래, 요 정도는 물 무서워해도 발목까지니까. 휴가 4일째 되던 날 뜻밖에도 자기 발로 강에 들어가고 있어요. 물을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넋을 놓은 듯 겁없이 깊은 물속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무리 물 무서워도 뭐 발 담그는 거 정도인데 생각하는데 딸은 엄마를 잘 알잖아.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은 뭘 뜻하는 거냐? 술을 마셨다거나 돌발 행동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닐까? 자, 그래서 엄마의 주변인들을 만나봅니다. 친구인데요. 아유, 그 친구는 아예 술도 못 먹어요. 술 젓가락으로 하나만 찍어 먹어도 취한다는 애예요. 술 절대 안 해요. 못해요. 평소에도 서연이 엄마는 술을 안 마십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술자리 다 피해왔고요. 단체 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전혀 참석을 안 했던 건가요? 참석이라 해도 밥만 먹고 가는 정도? 술이라든지 그런 건 잘 안 마셨으니까요. 부검 결과 약물 반응, 알코올 전혀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당시 큰딸 서연이에게는 곧 집에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강에 들어가서 죽었냐는 거지. 그리고 목에 졸린 흔적도 있고. 주민들은 이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데 왜냐? 과거에 이곳에서 아예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이 동네 주민들이. 외지인들이 하나같이 뭔가에 홀린 듯 강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알이 소재를 좀 잘 정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금은 좀 범죄 사건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떤 현상 이런 거 번갈아 가면서 좀 한단 말이야. 주기적으로. 완전 초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는 이런 거였어. 오컬트적인 거, 심령 현상, 외계인, 귀신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그 알의 정체성에 부합을 하면서도 굉장히 지금의 시청층을 유지하는 살인 사건이 연상되는 약간 그런 사건들이 겹치고 있죠. 소재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이 자기 집에 민박했던 젊은 여자 손님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자, 이분인데 그 여자가 금방 그렇게 놀러왔다가 이틀 자고 간다고 예약을 했었는데 개고기를 한 마리 시켜서 개를 먹다가 금방 개울에 간다 그래.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이제 이거 먹고 있다가 4시쯤에 시원할 때 가자 그러니까 아니래. 빨리 가야 한대. 그러더니 막 뛰어가더니 간지 5분도 안 돼서 금방 죽었다고 하더라고. 점심 먹다 말고 막무가내로 강에 가야 한다며 고집 피우던 모습이 이상했다. 근데 그 손님이 물에 뛰어든 지 5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다른 주민도 비슷한 일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파출소장인가? 와서는 물에 빠져 죽고. 파출소장이 왜요? 갑작스럽게 물에 뛰어들어가더라고. 지인을 찾아왔던 옆 동네 파출소장이 워낙에 기이한 모습으로 익사를 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이게 단순히 물에 빠져 죽은 것과도 좀 정황이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연이 엄마를 포함한 이 모든 수상한 죽음의 원인이 일찍이 진작부터 홍천강에서 죽은 하이일 처녀의 원한 때문이라는 게 이 괴담의 주요 골자, 핵심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이 취재를 하는 거죠. 이 괴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이냐. 단서는 홍천강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 약간 남편 의심해야 되는데 불량 때문인지 이 괴담을 파고들고 있네요, 갑자기.
이게 뭐 그 알 정체성이기도 해 사실은. 사고 현장인 계곡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수중 촬영 장비 이용해서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계곡 밑바닥 지형을 봤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자 잔잔해 보이는 수면과 다르게 강바닥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네, 좀 빨라 보이기도 한데, 그죠? 바닥에는 미끄러운 이끼가 낀 잔뜩 돌이 있고요. 지형도 들쑥날쑥해서 수심이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은 뭐 괴담 이런 걸 떠나서 조건 자체가 이끼 밟아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물살에 휩쓸리기 너무 좋은 거죠. 밖에서 보기에는 완만하게 깊어지는 것 같지만 막상 걸어 들어가면은 웅덩이처럼 발이 푹 꺼지는 곳이 곳곳에 있다. 이렇게. 그냥 이런 옷을 입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네. 이런 곳의 수심은 성인 남성의 키를 뛰어넘는 정도. 180 넘고 2m까지도 수심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다른 하천에 비해 하폭이 좁아요. 또 저런 바위는 바위가 있으면 물이 흐르다가 와류가 형성되니까 유속이 빨라집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넋을 잃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물빛과 온화해 보이는 물살은 그 속사정을 모르는 외지인들을 쉽게 강으로 끌어들인다. 바로 이게 줄곧 외지인들만 노려왔다는 홍천강 괴담의 비밀이 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놓고 볼 때 서연이 엄마의 죽음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 그저 목에 손자국이죠. 이거는 괴담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게다가 당시 부부가 야영 도중 잠시 머물렀다는 민박집 주인 할머니의 이야기는 또 묘해요. 자, 그 부부를 손님으로 받았던 분인데 여자가 오는데 다슬기 요거밖에 안 되는 걸 잡아와가지고 나한테 삶아 먹으래. 내가 가서 같이 삶아줬지.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빼먹더니만 아유 할머니 짱이 맛있네요 이래. 할머니 눈에는 이 서연이 엄마가 다슬기 잡는 재미를 좀 느낀 것 같다. 자, 그런데 아이 뜨거운데 할머니 강으로 바람 쐬러 가재. 그래서 갔어. 이거 튜브 이거 끼고 들어가더라고. 들어가요 엄마가? 무서우니까 튜브 착용했지만 들어가는데? 그리고 수수께끼의 손자국, 익사한 시신과 함께 발견된 튜브, 이걸 단순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 국내의 네로라 하는 법의학자들도 그녀의 사망 앞에서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인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목 쪽에 이런 어떤 외력이 작용한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걸로 사망한 건 아니거든요. 목 눌림도 있었고 물속에서 숨도 쉬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하네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부검 결과 그녀의 목에는 근육 출혈이 일어난 흔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 부위하고 여기죠.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앞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얼굴에는 점과 같은 형태의 출혈, 일혈점이라 그래가지고 실핏줄 터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목 졸릴 때 나는 현상이라고 한데, 근데 이거는 피부네요. 여기는 이것도 목 졸림 현상으로 나는 건가? 좀 이렇게 목 졸으면 얼굴 빨개지는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자, 이건 들어보자. 내가 내 목을 졸라보면 이렇게 해서 딱 졸라요. 그러면 이 시뻘개진다고. 이 조르자마자 이 봐봐 내 얼굴 이게 술 마셔서 그런 게 아니야. 시뻘개진다고. 그러다가 이 좀 더 지나면은 톡톡톡 터져요 이게. 그래서 점막, 그 다음에 눈 주위 이런데 이런 피부 이런데 점상 출혈이 생기거든요. 목 조를 때 생기는 흔적이다. 근데 한 사람 목에 이런 목조름과 익사가 동시에 나타날 때 가장 자연스러운 추론은 하나다. 우리가 추론컨대 물속에서 동시에 하지 않았느냐, 목을 조르면서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서연이 엄마의 이제 죽음은 물속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틀림없어 보인대요. 시신에는 유독 눈에 띄는 점도 하나 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 의해 물속에 끌려가고 목이 눌리고 이렇게 되면 죽기살기로 반항하죠. 죽기살기로. 이분은 어떻게 보면 물속에서 부지불식 중에 제압당한 게 아니냐. 경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 슬슬 나옵니다 이제. 방어흔이 약해. 그러니까 저항을 충분히 못한 거야. 그럴 기회가 없었어.
순식간에 사망했을 거다. 그런 범인이 기습 공격이었다는 건데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슬슬 남편 얘기를 할 것 같네요. 자, 시신이 말하는 진실부터 봅시다. 그날 다슬기잡이에 정신 팔려있던 서연이 엄마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범인은 미처 경계할 틈도 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순식간에 제 앞에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목을 졸라서 익사시켰고 그러면 겉보기에는 그냥 물에 빠져 사망한 것처럼 보인다. 가족 중 유일하게 엄마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서연이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묻힐 뻔했어요. 사건은 서연이가 꿨다는 꿈과 이상하리만치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엄마 주위를 빙 둘러서 구명조끼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마 목을 이렇게 눌러서 서서히 물에 잠기게 하는 꿈이요. 범인이 처음부터 살인만을 목적으로 한 냉혹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이 감정에 의해 분풀이나 분노의 표출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아주 차분하게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문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사망이란 결과만을 얻기 위한, 그리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정의 흐름이 안 보인다. 사건에서. 그리고 틀림없이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거다. 하지만 계곡에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목격자도 없고 평소에도 적지 않은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서연이의 엄마가 사망한 그 시기는 여름 휴가가 한창인 기간이었어. 근데 왜 목격자가 없죠? 왜 이 강에 이 부부만 있는 거지? 수소문 끝에 서연이의 엄마 아빠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 텐트 친 자리가 여기서 이 길이잖아. 여기서 이 텐트 친 자리가 이 부부가 텐트 친 자리가 이쯤 된다고. 이쯤 된다고. 이쯤. 여기에 텐트가 쳐져 있는 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고 이 주변에 혹시 다른 텐트는 없었나요? 다른 텐트 있는 거는 못 봤지. 부부가 야영하는 동안 텐트 친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저기 하얀 바위, 이 바위 말고 저기요, 하얀 바위, 그 위에 바위, 그 앞에서 다슬기를 잡았다고. 자꾸 있었다고. 이렇게 강 건너쪽에서. 이 바위는 아니고요. 그렇지. 남자들은 둘? 이쪽 맞은편 쪽에서 그 낚싯대로 뜰락이라 그러지. 뜰락. 안테나 낚시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남자들이는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남자가 2명이었어요? 2명이었다고. 이러면 남편이 더 의심돼. 당시 계곡에는 부부뿐만 아니라 낚시하고 있던 남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서연이 엄마가 사망하기 전 촬영한 동영상을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봤어요. 뜻밖에도 휴가 첫날 아내가 촬영한 남편 모습 뒤에는 낚시를 하고 있는 낯선 남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는 사이가 아니네? 이 남편을 의심할 수가 또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죠? 남편 혐의가 조금 떨어지죠. 이러면 아는 사이가 아니냐? 모르는 척하는 건가? 다른 날 찍힌 영상에는 다슬기 잡고 있는 여자와 일행인 듯한 또 다른 남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던 건 아니네요. 부부가 야영하는 동안 틀림없이 여기에 누군가 있었어요. 혹시 그들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제보 받습니다. 전화 와요. 제보자랑 연락이 됐는데 7월 말에 애 데리고 남편하고 3명이 함께 거기 간 거예요. 말일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거든요. 가서 2박 3일 있다 왔어요. 같은 기간에 있었어.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왜냐면 텐트 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요. 그 주변에 텐트 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고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차가 기억나시나요, 뭔지? 레조예요, 하얀색. 정확히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부부의 얼굴을 보더니 확실하대요. 그런데 제보자는 부부에게서 조금 묘한 느낌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부부는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으슥한 데다가 완전히 코너 거기 끝에다가 이렇게 딱 쳤거든요, 텐트를. 애는 다슬기 줍는데 제가 왔다 갔다, 아빠가 낚시하는 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 조금 떠들고 손전등 비추고 하니까 남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되게 은밀하게 있고 싶나 보다 했어요. 남편을 또 의심하게 돼요, 이러면은. 범인이면은 계획했을 거 아니야.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일까 부부는 사람들이 북적대던 주말 사람들 피해 인근 민박집에 들어가 잤네요. 텐트를 치는데도. 두 사람이 계곡으로 돌아간 건 인파가 사라진 월요일 오후. 주위에는 아마 아무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도 인적 드문 계곡에서 비명소리 들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날 갔는데 자기가 좀 미리 봤겠죠. 여기 주변을 답사를 왔겠죠. 사람들이 없는 자리야 좀. 여기를 정했어. 근데 왔는데 막상 첫날부터 다른 집이 또 보이네. 안 되겠다. 아무도 없는 날이 올 때까지 민박집에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범죄연구소장님인데 코바라는 곳에 계시나봐요. 그렇다면 제3자가 목을 누르고 만약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왜 그 주변에도 아무리 어두운 시간이지만 소리를 들었어야 하거든요. 이런 가정들을 쭉 해보면은 계곡에는 용의자가 한 명 남아요. 여행 내내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을 남자, 서연이 아빠죠. 그래요. 진짜 이 방송이 좀 분량이 적었나 보다. 누가 봐도 지금 도입부에서부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누구나. 근데 방송의 한 60%쯤 진행되고 나서부터 남편 얘기가 나오네요. 두 사람은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대. 자, 부부가 운영하던 빵집 근처 상인입니다. 남편분은 제과 기술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빵 만들고요. 부인은 판매하고요. 남자들은 술 한잔 먹으면 얘기하잖아요. 뭐 속상해 마누라 바가지 긁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한 번 없어요. 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아내 쪽 지인들도 얘기가 같아요.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서로 노력하면서 힘들지만 의지한다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생일이면은 아빠가 매번 케이크 만들어주고 가정적이야. 홍천강 여행도 처음이 아니었대. 아빠가 가족들과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데 두 딸의 증언은 엄마가 사망한 대목에서부터 반대로 엇갈립니다. 동생 주미 얘기부터 들어보면 엄마 돌아가신 상황에 아빠는 되게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원래 제 앞에서 우시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되게 많이 봤어요. 엄마 아빠 사이가 어땠어요? 되게 좋으셨어요. 둘째 딸은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우울증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다. 따라서 그런 아빠가 엄마를 살해한 것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둘째는 생각을 해. 근데 언니인 서연이의 얘기가 완전 달라. 같이 살면서 같은 엄마 아빠를 봤는데도. 봅시다. 장례식장에서도 되게 이상한 게 엄마 친구들한테도 절대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 아빠가 그 장례식장 가운데 딱 누워서 진짜 딱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만약에 둘째만 좀 데리고 나가 살던가 나이가 이제 뭐 첫째는 21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독립시켜 버리고 둘째만 데리고 살려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에도 아빠는 이상하리만치 태연해 보였다는 서연이. 둘째 딸 서연이는 아빠가 엄마를 살해한 게 틀림없다고 합니다. 엄마의 죽음을 둘러싸고 자매의 주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가 뭐냐? 부부는 지난 2003년 각각 이혼남과 이혼녀로 만나 재혼한 사이. 이러면 좀 퍼즐이 많네요. 큰 딸이 이제 엄마 딸이고 둘째는 아빠 딸이네. 아빠는 그러면은 자기 친자식 앞에서만 연기를 한 건가 보다. 부모가 재혼한 이후로 8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자랐어요. 지금 근데 이 순간 자신들의 친부모를 대신해서 진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쪽도 엄마 잃은 건 맞지만 와 그쪽이라고 해버리네 아예 이제. 이거는 아빠가 좀 계속해서 얘한테 지 자식한테 엄마랑 그 이제 첫째 언니 욕을 좀 해왔던 것 같네. 이간질이 좀 됐나 보다. 저희 아빠랑 저희도 8년 동안 같이 산 부인이랑 엄마를 잃은 건데 당신이 죽였잖아. 이러니까 너무 억울하고요. 자, 첫째는
진짜 진실이 제대로 세상에 밝혀지고 저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신이 들어서요. 그 사람의 죄가 제대로 증명됐으면 좋겠어요. 둘 중 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될지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서로 상대방이었으면 하지. 그 진실이 뭐냐? 아빠는 뭐 혐의가 입증이 됐나 봐요. 교도소 가 있는데요. 만나봅니다. 남편. 제가 잠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깨어났을 때는 아내만 건진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아내를 건졌다고 하냐? 너무 물건 취급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아닌가?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나요, 딱히? 진실은 저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듣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가. 남편은 만약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아내의 시신을 건져 올린 죄밖에 없다고 간곡히 말합니다. 제작진은 남편의 자필 진술서를 입수했어요. 자, 봅시다. 남편의 주장. 당시 그는 의식을 잃은 채 강에 떠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오로지 그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내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안간 힘 쓰던 중에 그녀의 목을 한쪽 팔로 감고 무치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녀의 목에 생긴 목조름 흔적은 아마도 이 과정에서 생겼을 거라는 게 남편의 얘기다. 그런데 우선 익사한 사람들에게서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손상을 줘도 출혈은 안 생겨요. 그치. 혈액이 순환이 정지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뭐 눌렀다가 세게 잡고 떼면 빨갛게 자국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혈류 반응이거든요. 흘러야 되는 혈류가 강제로 멈췄기 때문에 피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거야.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막 이래도 자국 안 남아요.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출혈 반응이 없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남편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민박집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이 아내의 목을 아주 세게 마사지해 준 적이 있다. 아 근데 이런 게 C8 다 받아들여져? 존나 웃긴 게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도 뭐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거나 그러는 게 좀 뭐 배우진 않더라도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건데 목을 이렇게 헤드락 걸고 나온다고? 이것도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뭐 갑자기 이제 와서 목을 뭐 세게 마사지한 게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이런 게 받아들여져?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빵 가 있는 거긴 하겠지만 목 뒤의 근육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이의 근육 간 출혈은 웬만한 지압으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다 법의학적으로 거짓말인 게 드러나네요. 무엇보다 강에 떠있는 아내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남편의 말에는 매우 두 가지 큰 모순이 있어요. 수중 스턴트를 전문으로 하는 배우가 온몸에 힘을 빼고 홍천강에 빠져봤습니다. 강물에 몸을 띄우기 무섭게 떠내려가요. 자, 요겁니다. 실험하죠. 자, 이 바위에서부터 5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6분 만에 처음 있던 자리에서 적지 않은 거리 이동했습니다. 남편이 숨진 아내를 찾아 헤맸다는 시간은 적어도 15분 이상 더 떠내려가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남편도 뭐 안 맞춰본 거지. 그냥 막 되는 대로 핑계를 댄 거네. 남편 말 사실이면은 시신 발견 장소는 다슬기를 잡고 있던 주변이 아니라 더 하류야. 남편의 진술에는 사건 현장이 흐르는 강이라는 사실이 간과돼 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는데 여기는 도시와 다르게 밤이 되면 가로등이나 네온 사인 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남편은 손전등과 같은 조명등 하나 없이 아내를 찾았다는 거지. 남편의 말대로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 사람 띄워놓고 잠시 모든 조명을 꺼봤습니다. 아우 깜깜하네. 아무것도 없네. 8시 좀 넘었는데 여름에 피서 갔는데 그죠? 남편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용케 아내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우연일까? 차도 옆에 댔나? 뭐 그런 게 없네요. 또 얘기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 대파 수정, 이수정. 익사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부분 장기간 동안 이와 같은 사건을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여러 번 짜본 것으로 보여요. 이 사건은 홍천강으로 여행을 떠나온 순간부터 이미 사전에 각본이 쓰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그렇고 애타게 신고 전화를 걸어온 것도 모두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에요. 남편의 진술서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됩니다. 자, 우리의 그 알려신. 이 진술서에서 정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건 당일, 그러니까 부인이 익사하기 전후의 상황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이 7페이지나 되는 진술서 속에서 정작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단 한 단락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결백하다면 내가 아무런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그러니까 당일 행적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싶어 할 거거든요. 7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에 정작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이상하리만치 없대요. 게다가 아내가 사망하고 사망에 대한 본인이 살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슬픔이라든지 나 때문에 사망한 거 아니야 라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감정의 흐름인데 이 자술서에는 그런 감정의 흐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이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로는 뭐 억울하다고 하지만 억울한 감정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무의식 중에. 그런 걸 보는 거죠. 여기에는 아내를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을에 보일 법한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그런데 취재 도중 가족들에게 조금 묘한, 또 묘해, 교통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남편 이 새끼가 예전부터 그랬구만, 틈만 나면은. 첫째 딸인데요. 성묘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났는데 엄마는 그때 이가 되게 심하게 다 앞으로 쏠려 나오고 10시간 동안 계속 수술받고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했어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엄마는 반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고도 예사롭지 않다. 그때 차가 흔들려서 뭘 피하려다 그런 거였으면은 저희도 미리 위험한 걸 인지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받았거든요. 직선도로에서 갑자기 벌어졌다. 사고 원인은 단순한 운전 부주의로 결론 났지만 서연이는 엄마로부터 이상한 얘기 들었다고. 엄마가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왜요? 그냥 자꾸 자기는 무서운데 그런 생각이 든대요. 이게 사건 6개월 전이구나. 그리고 이 교통사고로 남편은 상당한 돈을 얻습니다. 6,400 정도의 사고보험금. 아, 보험 노린 거네, 이 씨발람이. 서연이가 새아빠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다. 휴가 가기 전에 보험회사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걸 몇 번 봤어요. 딱 그게 맞춰지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보험금 노린 거다라는 게 첫째의 주장. 실제로 서연이 엄마의 죽음으로 7개의 보험에서 남편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6억 원에 달했어요. 사건 현장 주변에서도 관계된 물건이 하나 나왔고요. 자, 이 메모지에 뭐야 그거 그 보험 특약 뭐 어쩌고 하는, 아, 이 양반들이 이거 보험에 관계된 일하는구나. 수첩이 열려 있었나요? 열려 있었지. 펼쳐져 있었지. 텐트 안에서 나온 수첩 안에는 보험 특약과 관련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대체 피서가 가지고 왜 있어야 되는 거지? 부인 아내의 수첩인데 아내가 보험사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일 한 건가, 놀러와서도? 자, 여기에 남편의 가족들은 정면 반박하는데요. 저도 열 몇 개 들었어요, 보험. 그 노트 보면 깜짝 놀라요. 아무튼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보험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보험은 무조건 들어요. 과도해 보이는 보험 내역은 그저 집안의 독특한 내력일 뿐이라는 게 남편 쪽인데 말이. 실제로 남편도 아내 못지않게 많은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망했을 시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7억. 아내의 보험금보다 더 커. 범행 동기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냐? 제작진은 남편의 보험 가입 내역에 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이 피해자는 전형적인 흔히 연성보험 사기라 그러는데 과다 청구나 즉 보험을 통해서 이익을 속여 뺏는 이런 경향은 2006년도부터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보험 계약을 뭐 10몇 건씩 해서 한 건 사고가 나면 12건씩 보험을 찾으니까 이분은 범죄의 경계를 사실 들어간 거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작은 보험 범죄를 하다가 살인까지 갔다고 유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거는 처음부터 진짜 집안 내력인 거야. 그냥 단순히 좀 조심조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집안인 거야. 근데 가입하면서 뭐 내가 뭐 돈이 좀 부족하다든지 생활이 어렵다든지 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시작하면서 아, 우리 집 보험 많이 들지? 이걸 이용하기로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중간 어딘가부터. 남편은 2006년부터 크고 작은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꾸준히 보험금을 수령해 왔어요. 이미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많이 먹었다. 많이도 타먹었다, 진짜. 야, 진짜 짜잘짜잘해요. 뭐 100 넘는 것도 있지만 뭐 아까 4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5만 원도 보이고. 악착같이 타먹네. 이게 직업이네, 이 새끼 이거. 보험금 수령이 직업이요. 이제 뭐 거의 선명해졌네. 아내 사망이 이전부터 이미 전형적인 보험 범죄의 패턴을 보이면서 진화해왔다. 처음에는 잘 나오는 보험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시작하다가 쉽게 말하면 돈 맛을 본 거야. 그러면서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한 거. 그걸 이제 진화라고 부르는 거죠. 남편은 정말 8년 동안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아내의 목숨을 6억의 보험과 바꾼 걸까? 아내가 사망하기 9개월 전 그는 경영하던 빵집 문을 닫습니다. 뭐 빚졌나? 자, 둘째 딸인데 가게를 거의 12시에 마치고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바로 일을 하셨으니까요. 거의 주무시는 것도 없고요. 가게 뒤에 진짜 한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데서 텐트 치고 주무셨거든요. 아니네, 뭐 일은 열심히 했네요. 또 텐트 쳐놓고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성실하게 일궜다. 돈도 한 푼 허투루 써본 적이 없다. 카드 내역서 보면은 술집 명세서 같은 것도 없어. 돈이 왜 필요했던 거지? 빵집이 남자 명의였나봐. 폐업하는 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아내가 사망한 지 정확히 보름 만에 사망보험금 타고 그 돈으로 산 주식은 구속되기 전 친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증여가 되나? 주식도? 증여세를 내나요? 만약에 현금을 그렇게 한 거면은 이 돈에 대한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그냥 자기 딸 소유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기는 감옥 갈 각오까지도 하고 저지른 일 같다. 그냥 몇 년 살고 나와서 목돈 만든 거 딸이랑 같이 뭐 잘 먹고 살지 뭐. 딸한테는 내가 억울하게 갔다 온 사람으로 보이기만 만들어 놓으면 딸이 날 배신하진 않을 테니까. 뭐 남편만 알겠지 사실은. 근데 이 새끼가 말을 안 하겠지. 억울하다고만 하겠지. 왜냐면은 딸을 다시 만나야 돼. 딸한테 돈이 다가 있으니까. 그래서라도 얘는 거짓말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 진짜. 지난 수요일 남편 다시 만납니다.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호소하던 그에게 제작진은 담담하게 취재 결과를 전해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일치합니다. 아내분은 사고로 돌아가시지는 않았다는 의견이에요. 전부 다 아내분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이씨 좋댔네. 담당 변호사님 보고 저 좀 만나자고 얘기 좀 해줘요. 그 말만 남기고 면회실을 빠져나갑니다. 이거 뭐 재판 들어가기 전에 있던 일인 거야? 이미 실형이 나와서 감옥 가 있으면은 뭐 변호사 만나게 이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이미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그냥 구치소인 거야? 재판 중인 거야? 그러면 이 행동이 맞거든요. 변호사 만나게 해달라. 자, 뒷얘기 봅시다. 2014년 8월 22일 1심 열립니다. 촬영 기간에는 아니었구나. 방송 나오고 나서 재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지, 후달리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 결과 남편 혐의는 모두 유죄. 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됐고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이런 뭐 둘째만 놓았네. 아빠를 잘 둔 거냐 못 둔 거냐 모르겠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와 정황들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 남편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다. 남편은 항소 준비하죠. 그저 항소의 기회는 있지. 1심, 2심 무기징역 선고되자 부당하다. 근데 재판에서 조가 기각했어요. 님 범인님.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역시 없다. 우리가 맞음. 어디 법원에 말댔고? 이렇게 하면서 기각한 거죠.
그래서 무기징역 확정됐습니다. 그런 사건이었네요. 이게 제가 뭐 보면서 방송 분량이 부족했나? 라고 하는데 뭐 이게 지금 압축이 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짜임새 있는 구조네요. 이거 제가 본방 볼 때는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나레이션도 처지고 좀 뭔가 속도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잼이다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는데 초기 정체성에 맞는 이야기 살짝 끼워 넣으면서 괴담, 그러면서 그 괴담이 사실이다 이러면서 사건 들어가고, 그리고 뒷부분에 딸이 둘 나오는데 의견이 달라. 알고 보니까 각자 친딸이 다른 거야. 재혼한 가정이야. 그걸 좀 뒷부분에 몰아넣으면서 남편의 의도 같은 거를 뒷부분에 굉장히 드러내는 기승전결을 잘 만들었네요. 이 편은 재밌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을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방송 구성이 좋네요. 그 남편 새끼는 뭐 씨발 마사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깨를 보통 마사지하면 뒷목이잖아요. 근데 뭐 여기까지 자국이나 병신이 거짓말한 거지. 쳐맞으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좀 어떤 그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 알이 취재하면 경찰에다가 이제 뭐 사건 자료 주고 하잖아. 변호사한테 줬으려나? 첫째 딸은 뭐 그래도 한 풀었는데, 그래도 씨발 엄마가 죽었는데 뭐 아빠 빵 간다고 해서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더 억울한 일은 안 생겼네. 근데 이거 둘째 딸 그 주식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금 출처가 그게 증명이 되나? 존나 억울하지. 근데 그 와중에 또 손해배상도 다 해야 되는데 둘째 딸 그 주식 갖고 와야 돼. 아무튼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뒤로는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구성 좋았고 짜임새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954회 홍천강 괴담의 비밀, 익사체에 남은 손자국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좋았던 편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